지금 기준으로는 한 연 2억 정도. 순 자산은 한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와 합치면 이제 한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2층, 3층에는 이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에 꼬마 빌딩들은 신축 아파트가 상승할 때 그 다음에 따라와서 상승을 하거든요. 키 맞춤이라고 하죠. 임대인이 부담이 굉장히 적고 감가가 좀 덜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서울이나 강남권이 아파트가 이미 상승을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계산보다 10억 이상 20억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1억으로도 살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세보다 가격이 일단 저렴해요. 전세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봅니다. 목동 아빠라고 활동명을 짓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은퇴를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탈출구로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40대 아빠로서의 그런 희노애락을 좀 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싱글파이어는 그 맹목적 자본 축적을 넘어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경제적 자유 기준이 있으면 저희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의식주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고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차를 탔는데 내가 저렴한 차를 타더라도 부끄럽지가 않다. 나는 자산이 있는데 그냥 아끼려고 비싸지 않은 차를 탄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써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 아빠님의 경제적 자유는 부끄러움이다.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어느 시점까지 도달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혹시 1에서 10까지 있다? 그럼 몇 점? 그래도 저는 제 생활을 만족하는 편이어서 한 8 정도 되지 않았나. 왜냐면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그냥 사 먹을 수 있고 1년에 해외여행 2번 정도 무조건 가거든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목동 아빠신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애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 한 달 기준으로 비용은 어떻게? 사교육비는 한 150 정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고요. 한 명이거든요, 자녀가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비를 하면 한 5, 6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16만 구독자가 주목하는 싱글파이어의 메인 핵심입니다. 나의 재무제표 시간입니다. 그 나의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찍다 보면 가족들에게도 얘기 안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제 뭐 치부일 수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고 공인중개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목동에 지금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를 하고 있고 주택도 이제 한 2-3개 정도 투자를 더 하고 있고 상가도 2개 제가 현재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대부분의 이제 자산은 부동산에 좀 있고 대부분 차익형이에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되게 작은 지분인데 거기서 고금리 전에는 한 연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고금리 때문에 2천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연 2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동 아빠님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소 그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좀 보내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제 친한 친구도 모르는 얘기여서 제 마음 깊숙이 있는 사실 아픔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큰 자랑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보다 더 어려운 걸 많이 겪으신 분 많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더부살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뭐 전세도 아니고 잘 사는 친척 집에서 제가 더부살이를 했는데 그 친척은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별채 같은데 저희가 이제 생활을 했고 거기는 이제 집도 마당도 엄청 넓고 기사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많은 것들을 이제 사춘기 때 겪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도 이제 집에 초대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부르고 싶잖아요. 우리 집에서 놀고 싶고 이제 부모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웬만하면 데려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눈치를 많이 보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유가 없고 편하게 웃을 수도 없고 떠들 수도 없고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꿈이면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뭐 철이 빨리 들었는지 어떤 꿈이 있었냐면 중학생이 빨리 1억을 모으고 싶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고 빨리 내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그렸어요. 나의 미래는 저 좋은 미래일 것이고 나는 20대에 빨리 1억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 집을 빨리 20대에 마련할 것. 30대도 아니다. 20대에 마련하고 그리고 30대에 한 10억 정도를 마련하고 40대에는 20억을 벌어서 멋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잠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잘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잤거든요. 그대로 지금 이뤄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박수. 멋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이 뭐 20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의 그 꿈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힘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더 큰 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 가족들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를 이제 갔었는데 이제 공대를 갔고 네. 등록금이 없어서 다 가족들한테 빌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알바를 뛰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예.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걸 느꼈어요. 네. 이 상태로 가다가는 1억을 모으기는커녕 예. 빚만 한 5천만 원 지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꿈꿔왔던 거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방식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내 꿈을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생각을 하게 돼서 학교를 제가 이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렇군요. 만약에 스카이 정도 했겠다면 포기를 안 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내 성과를 보답받을 수 있는 쪽으로 네.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이 이제 마케팅 쪽이었어요. 10시에 매일 퇴근했고 네. 한동안은 아예 여자친구를 안 만날 정도로 금욕적인 삶을 3년 동안 여자친구를 안 만났어요. 금욕적인 삶을 예, 왜냐면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럼 남들 놀고 할 때 놀면 난 나중에 못 논다.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나 부르지 마라. 나 3년 동안 잘 살고 있다. 특별하게 전화하지 않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3년 후에 통화하자. 그래서 연락을 끊고 일요일 오후 정도만 쉬고 독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그때 20년 전이죠. 예. 로 월급을 한 400만 원대를 받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20년 전에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니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사고 저축도 하고 해가지고 네. 29살 때 제가 1억을 모았고 이게 또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일을 꾸준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근로소득이 왼쪽 바퀴라면 투자 재테크는 오른쪽 바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펑크가 나버리면 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로소득 재테크를 같이 이제 저는 지향을 했거든요. 예. 일과 삶을 이제 보통 분리하잖아요. 워라밸이라고. 네. 근데 저는 일과 삶을 결합을 시켰어요. 아, 일하는 거를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제 세뇌를 계속 시켰어요. 인생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보드 게임이. 네네.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간 게임 같다. 인생을 게임처럼. 그렇죠. 예. 하다가 힘들면 무인도 가서 좀 쉬면 된다. 무인도. 무인도 가서 쉬면 된다. 그리고 뭐 집값이 오르면 이거 황금 열쇠다. 뭐 이런,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하루 종일 일했어요. 퇴근하고 이런 개념이 없이 만약에 재테크를 하러 뭐 임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일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또 데이트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 용인 쪽에 출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이제 에버랜드를 갑니다. 아. 약속을 그렇게 잡습니다. 동선을 맞춰서 아. 출장 가는 날 끝나고 에버랜드를 갑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데이트할 때 와이프한테도 당일날 전해서 에버랜드 보자. 그러면 이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네네. 갑자기 약속 없다가 오늘 에버랜드도 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저보러 바람둥인 줄 알았대요. 청담동 쪽에 이제 고급 주거단지나 아니면 빌라도 관심이 있어서 보러 가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동선을 다 짰어요. 그래서 그날은 청담동 맛집을 가는 날이에요. 즐기면서 주말에도 임장 가고 동선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곳을 다 다녀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모님께서 그래도 잘 따라가셨네요. 왜냐면
돈을 쓰니까요. 아. 내가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청담동 가자, 계속 제가 자꾸 권유하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때는 주 6.5일을 일하신 거네요. 그렇죠. 퇴직하실 때는 수입이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요? 제가 그렇게 6.5일을 일하고 몰입한 결과 코로나 전에는 2억을 넘겼었거든요. 연봉을요. 2억? 연봉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다가 제가 다녔던 이제 교육 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쪽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직격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 연도 연봉이 한 1억 6, 7천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 연도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오기 직전에는. 지금 현금 흐름이나 수입이나 다 합쳐서 그 퇴직하시기 전에 연봉보다 많다? 퇴직할 때보다는 지금 많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1억이란 연봉도 굉장히 큰데 저는 이제 1억이란 연봉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더 즐길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한가라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런 연봉 2억의 삶을 살다가 1억으로 하면 많은 걸 줄여야 되거든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좀 아끼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너무 후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제가 과감하게 결정하고 도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6.5일 열심히 일했다 그랬잖아요. 재테크도 하고 이렇게 모아놨던 자산이 결과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부터 이미 은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했고 어떤 사업이든 뭐 어떤 가게든 뭐하든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목동 아빠님이 다녔던 회사를 제가 알거든요. 아까 들었는데 제가 한때 출입했던 회사인데 좋은 회사인데 정말 대단한 용기이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20대 중반에 주식 투자를 했고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몇 천만 원 정도 있었을 때는 부동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몇 천만 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억을 모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이제 파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뭐 판교, 광교, 신도시 이런 이제 앞으로 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인접 지역을 공략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수원 메탄동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이제 삼성전자 배우수요가 있고 거기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1억 정도에 가능한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에 그 1억을 들고 찾아갔죠. 투자할 수 있냐 1억으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가니까 그 있잖아요. 딱 갔는데 이상형을 만났을 때 막 후광이 비추고 막 환해 보이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갔는데 그 아파트만 환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동네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가봤거든요. 메탄동이라는 데를. 가니까 삼성전자가 바로 눈앞에 크게 있고 거기 근처에 명문 이제 고등학교가 있었고 공원이 2개가 있어요. 시청이 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시청 근처는 또 집값이 무조건 오르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역 이제 분당선 연장이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었죠. 그래도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실거주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보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목동 아빠의 시작은 메탄동이었네요. 10메탄 주공 아파트가 저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제 실거주보다는 이제 투자 위주로 계속 실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반, 2년마다 집을 계속 이사를 했다 보시면 되세요. 이동은 이제 초등학교 전까지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실제 입주할 지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내가 어느 지역이 상급지 중에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고가 아파트는 막 사고 팔고 하기가 어려운 게 취등록세만 하더라도 움직일 때마다 1억 넘게 들어요. 공제 받으려면 또 거주기간 길어야 되죠. 그렇죠.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살아야지 공제를 받는 건데 10년을 살면 준식축은 구축이 되는데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목동을 가니까 그때는 이제 재건축 기간이 아니라 이제 7, 8년?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예비 재건축 단지였고 아직 그 가격이 많이 오르지가 않았더라고요. 투자 가치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집값이 좀 떨어졌어도 그래도 워낙 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익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투자한 집들은 사실은 전세가가 다 올라가지고 제 투자금도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돈이 사실은 이제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만큼은 수익이 지금 그래도 나셨고
100% 정도 수익률은 지금 다. 목동은 지금 자가로 예. 보유하고 계시고 예. 경기도의 두 곳은 전세로. 전세를 끼고 이제 투자를 다 한 거고 그 금액 대비 가장 수익화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을 좀 찾았거든요. 예. 저평가된 곳을 찾았는데 서울은 오름폭이 이제 없어 진폭이 낮아서 네네. 진짜 싼 가격에 사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출렁일 때 저는 이제 경기도를 이제 건드린 거죠. 그래서 해서 지금 이제 그것도 다 장기 보유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차익 실현은 안 됐지만 예. 지금 뭐 투자하셨을 때 네. 매수 시점 대비해서 뭐 얼마나 올랐다? 제가 워낙 집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가격이 변동이 없을 때 산 거기 때문에 다 거의 2배 가까이는 다 이제 지금 집값이 좀 떨어졌어도 네. 그래도 워낙 싸게 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가를 제가 상가를 샀는데 왜 사게 됐냐면 작년 1월 2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집값이 제일 비쌌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이었잖아요. 네. 지금 좀 떨어졌고. 근데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산이 이 집이 지금부터 1, 20%더 오를 수 있을까? 네. 지금도 비싼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1, 20% 오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는 안 오를 것 같다. 네. 그럼 가장 지금 이 시기에 싸게 살 수 있는 게 저평가된 게 뭔가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상가를 주목했어요. 상가 시장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실이 막 2, 3년씩 나고 하니까 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상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고 저는 오히려 그때 경기도를 상권을 다 다녔습니다. 의정부부터 양주부터 부천, 뭐 일산, 분당 뭐 제가 워낙 임장을 많이 다녔다 보니까 다 웬만큼 알거든요. 그래서 예. 괜찮은 임대료를 받은 그 상권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온 이제 이유가 이제 그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았고 반값을 주고 있었거든요. 던지는 거를 제가 이제 산 거죠.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고 하면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코로나 이제 막바지였는데 3층, 4층도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3층까지 잘 된다는 건 1, 2층이 그냥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임차인 나가도 괜찮아, 내가 사업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었고 네.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 사건들이 1층에 판매점들.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2층, 3층 얘는 이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방태주 카페라든지 큰 카페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그러네요.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코로나나 앞으로 이런 시대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다. 예. 이 임대료가 적정한가를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보니까 일반 시세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거나 그래서 사업만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면 임대료가 지금보다 1.5배까지도 올릴 수 있겠다. 수입을 진짜 많이 낼 수 있는 임차만 잘 맞춰지면 진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지면 제가 나중에 엑시트 할 때도 그동안 임대 수입을 벌고 그리고 나중에 차익까지도 얻으면 이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사무실 임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쌌어요 가격이.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낮게 주고 있었어요. 1.5배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네.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지하철역 개통이 있어서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는 네.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조금 수요가 더 사무실 수요가 들어갈 수 있겠다. 상가로 현금 흐름이 연 2천만 원. 그렇죠. 지금 2천 고금리 전에는 한 4천 정도. 그러니까 제 투자 수익이 10%가 넘게 났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엑시트 할 때 그만큼 매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금이라는 거는 금리 받을 땐 좋지만 사실은 내 원금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10억짜리가 10년 후에 10억이 같은 10억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오히려 보면 쪼그라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했고 이 10억이 12억, 13억이 되고 그동안 수익도 은행 이자보다 낮다면 이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상가를 총 2개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총 매입 비용은 취득록세를 다 포함해가지고 12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는 수익은 좀 많이 나지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배제를 했고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고 수익률이 잘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월세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고 지나가더라도 어차피 이제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이 굉장히 적고 감가가 좀 덜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상가의 장점이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월세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어떤 업체를 입점시키냐에 따라서 월세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MD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면이 적기 때문에 내가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게 아파트보다는 취등록세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럼 세금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 두 번째로는 관리가 아무래도 주택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덜 하지만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현실적으로 주택에 비해서 어떤 동선이나 유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상가는 조금 메인을 좀 벗어나면 유동이 끊기기 때문에 근처의 지역이라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는 이미 동선을 보고 월세를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상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입지도 다른 것도 아니고요. 가격입니다. 모든 상가는 그 상가의 입지와 컨디션에 따른 가격이 매겨져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입지에 유동이 많은 상가를 하더라도 내가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상권의 그런 상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저렴하게 샀다면 임대료를 낮춰서 임차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실 없이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가를 사실 때는 그 입지나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나중에 출구 전략까지 생각한다면 가장 키포인트 같습니다. 좀 거시적인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만약에 그 우리 목동 아빠님께서 1억을 갖고 계시다면 어디를 조금 사면 좋겠다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억으로 좋은 데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경기도 쪽을 눈여겨 보시면 지금 금액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억으로도 살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일기 신도시 쪽에도 많이 있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했는데 경기도는 회복세가 조금 더디거든요. 사람의 공포심이 있을 때 숨겨진 진주들이 있고 가격이 진짜 예전에 진짜 낮았을 때 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골이 깊으면 어떻게 보면 산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아파트 실거주를 해야 된다, 신축을 찾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투자로 목적 가지고 있다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지역적인 것도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잘 보시면 이렇게 숨은 진주 같은 그런 지역과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평대 일기 신도시. 그렇죠. 어차피 일기 신도시는 개발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3년 후에, 5년 후에 크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15년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알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 지역 시기 매입 방식 이런 거 좀 조언 가능하실까요? 집하고 주식하고는 투자처이기도 하지만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주 안에 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그 보금자리가 주는 안정감을 저는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집값 급등 시기를 제외하고는 내 집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은. 그 이유는 뭐냐면 전세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내가 어떤 돈을 모아서 나중에 크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세로 살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여유가 좀 있고 버는 소득을 쓸 확률이 높아요. 여윳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도 적으니까. 그래서 소비도 하고 차도 사고 막 놀러 다니고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이 껴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무시를 못해요.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갖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만약에 5천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전세면 우리 뭐 먹을까? 여행 가자 이렇게 쓰고 싶은데 대출이 있는 상태면 빨리 갚아야겠다. 피 같은 돈, 금리 지긋지긋해, 이자 지긋지긋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보다 이게 빨리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도 몇 년 지나 있으면 제가 산 집
집에서 대출이 줄어들어 있고 네. 내 집이 돼 있더라고요.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고 동기부여가 됐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다자녀나 네. 가점이 높다라면 좀 기다리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점이 높지 않고 자녀도 한 명이다. 그렇다면 아주 집값이 오르는 시기만 아니라면 잘 분석해가지고 저평가된 지역을 공략해서 갈아타기 몇 번 하면 나중 되면 내가 상급지에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추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싱글파이어 출연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식파, 부동산파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우리 목동 아빠님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파가 아닌가. 제 첫 투자는 주식이었거든요. 예. 저는 주식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도 사고 싶은 주식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때 주식을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주식 그 시세를 너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하루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내 근로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을 높이는데 지장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근로 의지가 떨어져서 월급이 적어지면 더 손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 차트를 안 보기 위해서 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9시 되면 이제 장 열면 막 전화도 하고 이랬거든요. 대표님 나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외국 주식도 이제 잘 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저는 이제 주식 중에서도 이제 아직 그 상장하지 않은 주식이나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들, 그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엔젤 투자 같은 경우. 그것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예. 엔젤 투자자로 거듭나시면 또 모시겠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아빠들 있잖아요. 그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직장 맞벌이 하고 뭐 이런 분들. 이게 경제적 자유라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헌신이 있었고, 경제적 자유를 뭐 지금 누리고 있던 누리지 못하던 저는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언젠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제 2라운드가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꿈을 꾸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본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힘내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목동 아빠는 땡땡이 된다. 장기적 목표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10년 후에는 세 자릿수 100억대를 한번 넘어보는 게 제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목표고, 그거보다 더 이루기 어려운 더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보다 2배 더 행복한 목동 아빠가 되는 게 더 큰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 저희가 사는 거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10년 안에 꼭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크버그와 대표님과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대학을 중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예. 응원의 메시지 하나 해주세요.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이제 꿈꾸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꿈꾸는 사람은 이제 실행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 바로 실행하세요. 여러분 꼭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강남건물주 조르바입니다. 저는 국내 IT 기업 재직 중에 있고요. 14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직접 강남 꼬마 빌딩을 지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향후 5년 이후에 꼬마 빌딩을 매각을 통해서 파이어를 계획 중인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제 얼굴을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얼굴을 공개하고 싶었는데, 일단 한 명이 매우 반대를 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공동사업자가 있는데요. 바로 제 와이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면 반드시 한번 가면을 벗고 제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월급으로부터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매달 나오는 월급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내 자산에서 매달 받는 월급만큼만 돈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경제적 자유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돈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자유롭게 사는 것을 제 경제적 자유 파이어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대 지금 중반 조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언제 하게 되면 가장 가치가 있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40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남 꼬마 빌딩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5년 뒤면 제가 50 가까이 되는데요. 그 40 후반인데 5년 정도 후쯤에는 제가 원하는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하면 최소한 40년 정도는 월급이 나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봉 8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40년이면 쉽게 생각했을 때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40억이고 지금 현재 그 시장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매각한다고 해도 세후 한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60% 정도 달성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이 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총 자산은 88억 정도 됩니다. 최근에 여기 그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건물 가격의 시세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경기도 신도시 자가로 살고 있는데 2016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당시에 가격으로 한 6억 5천 정도 됐는데 지금 시세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강남에 매입한 꼬마 빌딩의 시세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하더라도 한 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축 건물을 사서 이제 현재는 신축 건물로 신축을 했는데요. 구축 건물의 가격은 한 32억 정도 됩니다. 대출 레버리지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 이런 걸 빼면 순 자산 한 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는 1층에 상가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월세하고 그 전세 보증금이 약간 섞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합치면 상가하고 합치면 이제 한 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장인이고 자본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자가 한 6, 700 정도 나가고 실제 저한테 월 현금 흐름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거의 80% 가까이 레버리지를 받았습니다. 건물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은 뭐 4, 50%? 뭐죠? 이렇게 3, 40%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물려받은 돈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물려받을 돈이 전무합니다. 없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도 좀 정말 치열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걸기까지 하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가난에 대한 것들을 경험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신적인 기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전세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총 자산을 계산해 보니까 자금 대출로 마이너스 5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갭이 적은 토익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자산을 키워가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못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장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아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과장 정도 됐을 때 모시던 상무님이 계셨어요. 대기업에서 회사 잘 나간 상무님이셨는데 단 몇 시간 만에 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전무 부사장까지 이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실은 이제 1시간 만에 그 퇴직 통보를 받는 걸 보면서 회사는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회사 다닌 이유가 월급에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좀 처음에 간단하게 시작을 했고요. 결혼하고 2012년에 처음으로 25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요.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 25평, 그것도 25평인데 현재 전세가 뭐 1억 5천인데 나중에 전세금이 1억 8천 되고 해서 이제 투자금은 총 지금 5천만 원이지만 나중에 2천으로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물건을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로 뭐 돈을 엄청 벌겠다는 건 아니고 그때 막 한참 적금을 많이 할 때거든요. 적금이 그때 한 4% 정도 됐었어요. 2012년도에. 근데 이제 적금보다 한 5%만 더 수익을 보더라도 괜찮겠다는 계산이었고요. 시작하고 2년 뒤에 매각을 했어요. 2014년 초. 결과론적으로 이제 최종 투자금 3천만 원 정도 투자했고 그 시세차익은 세금 빼고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서 수익률을 따지자면 제 원래 한 목표한 것보다 연 한
30% 되니까 예금 금리보다 7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이 부동산 투자가 잘만 하면 적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낫구나. 그때부터 같은 단지의 소형 아파트들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한 3년 동안. 당시에는 전세하고 매매의 차이가 거의 5천만 원 이내였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른데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면 2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적금이 만기할 시점도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 2천 정도는 제 그 월급에서 이제 4, 5개월 모아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같은 단지 아파트들을 이제 한 거의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계속 한 채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점점 그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 요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 2년 뒤에 한 요 정도 벌 수 있겠구나. 한 2천 정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계산이 섰기 때문에 주로 22평에서 25평 사이 아파트들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하나씩 2010 한 6년까지 7채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그때 이제 상승장의 무드를 조금 타는 시기였고요. 전세 가격도 상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제가 계산했던 게 맞다.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오르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016년에 제가 30대 중후반에 그 레버리지를 합쳐서 20억에서 한 25억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억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2014, 17년도는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그 이후에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임장을 시작했고요. 시세보다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 상승 자체가 이렇게 큰 폭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억 아파트면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싼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 그건 반드시 유심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건 아무래도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전세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세가 이제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고 전세금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 리스크를 좀 체크하고 좀 매입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상급지를 알아보면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7년 한 중반부터 돌아다녔는데 서울이나 강남권이 아파트가 이미 상승을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잘해야 7억이 10억 사이인데 그걸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닌가라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 근처 아파트 근처에 그 조그만 빌라촌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호기심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기 건물은 한 몇 평 정도 돼요? 물어보니까 한 7, 80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임장했던 아파트가 한 평당 한 7, 8천 되니까 여기도 한 60억 가까이 되겠네요? 라고 했더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아닙니다. 지금 이 건물 가격은 한 30억에 35억 사이다. 그럼 내가 지금 생각했던 단순한 계산보다 10억 이상 20억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이제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꼬마 빌딩 살 때 약간 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에 그 옆에 건물이나 꼬마 빌딩들은 땅들은 신축 아파트가 상승할 때 그 다음에 따라와 상승을 하거든요. 키맞춤이라고 하죠. 1, 2년 뒤에 이제 키맞춤으로 상승을 되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5억 이상은 훨씬 싼 느낌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꼬마 빌딩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꼬마 빌딩을 살 때는 이제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아파트들을 하나씩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팔고 자본금 마련해서 투자 시작하고 근데 그 꼬마 빌딩 사기 전에 다 팔 수는 없으니까 꼬마 빌딩 그 지으면서도 팔았어요. 지으면서 팔아서 이제 돈을 더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샀던 물건이 좀 특이한 물건인데요. 이제 개포동에서 그 먹자골목 쪽에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은 그 동네에서도 잘 그 매물로 안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개포동을 한 2, 3개월 정도 임장을 해보니까 대략 어느 위치만 이야기해도 대략 이제 물건의 그 특성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럼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왜 나왔냐고 봤더니 그 원래 건물을 갖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4명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갖고 있는 건물이 총 3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만 3개 있었는데 3개를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상속세 아시다시피 40, 50% 되잖아요. 그래서 100억만 해도 40%면 40억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걸 판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빨리 내야 되니까
빨리 팔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건물이었어요. 일단 강남에서 지역을 뭐 청담동, 압구정동 다 보면서 내려왔어요. 사실 내려온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자금이나 이런 걸 보면 압구정동, 청담동 뭐 이런 곳은 그 제가 접근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임장은 거기서부터 내려왔고 내려다 보니까 강남에서 그 강남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땅 자체가 개포동이 가장 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포동에서 이제 좀 접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오지 못하게 단기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2주 만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 다른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한 달 정도 공을 들여가지고 뭐 설계도 해보고 또 대출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불과 한 3, 4일 내로 동네 건축업자가 저보다 먼저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 건물이 좀 괜찮다 싶으면 좀 더 빠른 결단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이 있었나요? 꼬마 빌딩 지을 때 좀 걸림돌이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 대출, 시공사, 뭐 설계사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뭐냐면 건물을 이제 허물려고 하면 그 건물 안에 원래 계시던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 명도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안 나간다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건물을 사면서 수십억의 대출을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월 이자만 뭐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한두 달만 지나도 몇 천만 원이 그냥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피말리는 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소송까지 엮이게 되면 뭐 1년, 2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 건축도 못하고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협상을 했고 각 그 임차인들을 개별적으로 컨택을 했어요. 개별적으로 컨택하는 순서는 가장 먼저 나갈 것 같은 사람. 먼저 나갈 것 같은 사람이 뭐냐면 그 임차 기간이 안 남은 거의 한 2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들. 안 남으신 분들을 위주로 먼저 컨택을 해서 먼저 약속을 하고 나가기로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한 칸씩 비우는 거죠. 총 7칸이면 5칸 비우면 나머지 2칸만 남잖아요. 2칸만 이제 악성 임차인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건물 자체를 좀 허름하게 슬림가로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건물을 이제 철거하고 지을 때는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좀 계속 주시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법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소정에 제가 준비한 이사비를 드릴 테니 좀 같이 협의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에 좀 잘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건물주가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쉽게 그냥 건물주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규모가 매우 크잖아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월세를 내 월급만큼 조금씩 늘어가서 만들거나 혹은 향후 앞으로 몇십 년간의 월급이 빵 터진다. 뭐 이런 그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꼬마 빌딩이었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의 집가 상승은 다른데 그 경기도나 이런 데 비했을 때 훨씬 그 압도적으로 좀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 당시 제가 그 건물을 샀을 때 집가는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금 아파트 평균 단가 수준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땅값은 한 9천 정도 되거든요. 대지 상승률만 보더라도 거의 한 2배 정도면 2배인데 어느 정도 80평 정도 되니까 그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할 수 있는 그 파이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건물은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절세 방법이 이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이걸 만약에 그 부수고 주택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8년 정도 유지하게 되면 양도세가 50%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10년 하면 70% 비과세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의 이제 상승 가격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0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또한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살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팔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는 그 양도세 목적으로 허물고 이제 주택으로 이제 다시 좀 변신을 시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원래 구축 건물 25년 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월세나 이런 그 수익률 자체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쟁이가 대출 받아서 이자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허물고 짓는다면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고, 그 당시 주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주택들을 다 세팅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허물고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칼퇴근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들이 대부분 7시, 8시까지 문을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시 정도에 마치고 이동해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빨리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제 주말에도 좀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지만 토요일 날 오전 정도는 뭐 차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지하철 타고 가든지, 그래서 좀 그 경기도 주요 지역들 임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제가 임장을 하는 포인트는 가격들을 주로 업데이트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가격 정도 되면 매수해서 괜찮겠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5년 뒤에 이제 파이어를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현재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정가는 이제 글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책을 내는 그런 작가의 삶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나 뭐 이런 그 커뮤니티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게 좀 꿈입니다. 지금 현재 개포동이라고 하면 오히려 개포동하고 비슷한 수준은, 혹은 밑으로 이제 그 과천이나 뭐 그 성남 분당 이런데 그 꼬마 빌딩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적고 레버리지 적기 때문에 그 월세는 훨씬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오히려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없이 자산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쪽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한 10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 파이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이 됐으면 거기에 멈추고 그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 그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자신만의 정기적 자유 기준을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 조건들의 그 조건들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또 앞으로 재무 구조 등을 따져봤을 때 그 가장 작은 투자부터 조금씩 진행해 나가면서 내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좀 상급지나 이런 더 큰 목표들을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경제적 자유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싱글파이어 구독자입니다. 구독자가 구독자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런데 싱글파이어에 나오는 그 사례들은 정말 현장에서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떠한 투자에 대해서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각각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시고 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한테 맞는 분명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공부하고 조금씩 그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그 싱글파이어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